사회복지조사방법론 5월 6일 10주차 2차 실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 요 앞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뢰도와 이 타당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마지막 말미 부분에 끝나는 부분에서 신뢰도와 이 타당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한번 언제를 하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신뢰도와 타당도의 개념과 그리고 신뢰도를 어찌 보면은 이제 평가하는 방법 4가지 그리고 타당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신뢰도는 제가 지난번 이어서 계속 하는 것처럼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정의 일관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 얼마만큼 그것이 꾸준히 그렇게 연결되어 왔느냐 그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밑에 내용 보시면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유사한 측정 도구, 다시 말하면 비슷한 설문지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죠. 비슷한 설문지를 사용해서 반복하고 이렇게 측정했을 경우 A 사람이 하든 B 사람이 하든 C 사람이 하든 어떤 결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강의 평가하는 그 설문지 있잖아요. 그 설문지가 지금 보면 도구잖아요. 근데 그 설문지가 신뢰도가 있다 없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강의 평가 설문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김준 교수님이 강의평가 설문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2학년 A반 학생들한테 김준 교수님이 갖고 와서 설문지를 갖고 와서 우리 학교 만족도가 어떠냐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평가를 했더니 10점 만점에 9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김만호 교수님이 똑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와서 똑같은 우리 2학년 A반 학생들에게 똑같이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8.5점이 나왔어요. 비슷한 수치가 나왔죠? 근데 정성란 교수님이 갖고 들어와서 하니까 이제는 5점이 나왔어요. 근데 전원주 교수님이 와서 하니까 이제는 4점이 나왔어요. 정명래 교수님이 와서 하니까 이제 6점이 나왔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 비슷한 결과가 아니죠. 뭐 9점, 9.5점, 8.5점, 8.8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대상에게 똑같은 측정한 도구를 가져가서 비슷하게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을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신뢰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설문지를 사용하고 반복했을 경우에는 누가 하든 간에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예를 들어 드리면은 만약에 우리 학교에 대해서 계명문화대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설문지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그 설문지 작성하는 그 설문지는 예를 들어서 A 교수님이 갖고 와서 하거나 B 교수님이 갖고 와서 하거나 C 교수님이 갖고 와서 하더라도 학교에 대해서 불만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설문지를 작성했는 사람은 1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점수가 평균이 5점이면 5점 밑으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이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FM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은 10점 만점에 4점, 어떤 학생은 9점, 어떤 학생은 6점, 6점, 7점 또는 누구는 2점, 3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신뢰도가 없다 보는 거죠. 이 설문지는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설문지가 일관성이 있는지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신뢰도, 다시 말하면은 척도 설문지를 만든 다음에 이 완성된 설문지가 그러면은 진짜 이게 신뢰도가 있는 설문지인지 신뢰도가 없는 설문지인지 이거를 검사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검사 재검사법, 말 그대로 테스트, 리테스트 메소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를 몇 번 하는 걸까요? 2번.
검사를 두 번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동일한 대상이 되어 하나의 척도, 하나의 설문지를 가지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한번 재본 다음에 또 뭐 한다는 거죠? 그 값을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방법. 이것이 검사 재검사법.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검사지를 가지고 A 학생한테 한번 검사를 한 다음 며칠 있다가 그 학생에게 또 설문지를 가지고 또 검사를 하는 겁니다. 단 그 검사지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검사 재검사법 방법은 이렇게 하는데 사례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장점부터 볼게요. 굉장히 간단하고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한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바로 뭐냐면은 자 보세요. 검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검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월 효과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밑에 설명 나와 있죠.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할 경우 연구 대상 자체에 변화가 생겨서 뭐가 밑에 잘 보세요. 제가 색깔을 바꿔 드릴게요. 무슨 효과요? 그렇죠. 이 성숙 효과. 이 성숙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뭐냐면은 쉬운 사례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상담학과 이제 2학년 A반 학생들에게 조사 방법 없는 중간고사 시험을 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시험지가 결국 뭐가 돼요? 이것도 하나의 척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 상담학과 2학년 A반 학생들에게 조사 방법 없는 중간고사 시험을 월요일에 시험 쳤어요. 그러면 성적이 나왔겠죠.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 좀 보통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구분이 되겠죠. 측정이 되었죠. 이 도구를 갖고 실험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요. 이게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검사 재검사법은 월요일날 시험 쳤는 시험지를 가지고 수요일날 또 시험 치는 거예요. 또 2학년 A반에 왔어. 조사 방법은 똑같은 시험지를. 그러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또 시험을 잘 치겠죠. 그리고요. 중간하는 애들 또 중간 치겠죠. 못하는 애들은요. 또 못 치는 애들만 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한번 쳐봤던 시험지니까 중간쯤 공부하는 애들도 시험이 잘 칠 수도 있겠죠. 못 쳤는 애들은 중간 정도로 성적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이거는 바로 뭐 때문일까요? 그렇죠. 연구 대상 자체에 변화가 생기죠. 얘들이 진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번 해봤는 걸 또 했기 때문에 성숙 효과, 다른 말로 하면은 이월 효과, 또 위에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 거 검사를 한번 했는 걸로 또 했기 때문에 검사 효과가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얘는 진짜 실력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문제가 발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 검사를 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옛날 전통사에서 많이 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검사 재검사법. 하지만 이 검사 재검사법은 제일 조심스러운 게 바로 뭐냐면은 이월 효과, 검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왜? 한번 했던 거를 또 하기 때문에 자동 효과가 발생해 버릴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단점이라는 거. 하지만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 많이 했겠죠. 자, 다음 반분법. 자, 반분법은 이제 요건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요, 이 반분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검사 재검사법에 뭐예요? 검사 효과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분법의 장점부터 한번 보세요. 장점. 자, 장점부터 보시면요, 검사 효과를 뭐 할 수 있다고 제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 뭐냐면은 검사 재검사법의 단점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방법은 보세요. 하나의 척도,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의 설문지를 어떻게 했다? 둘로 나눠버렸어요. 둘로 나누어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동시에 실시한 후에 그 값을 비교해보는 거죠. 자,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자, 시험 문제가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다면요, 1번부터 10번까지 설문지를 검사 재검사법 앞에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시험지를 한번 치고 며칠 있다 또 치는 거고요. 근데 이 반분법은 1번에서 10번까지 설문지를 문제를요, 시험 문제가 있다면은 1번에서 5번까지를 먼저 하고요, 뒤에 거를요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까요? 했는 걸 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 효과, 이월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밑에 이제 단점 보세요. 반틈씩 나눴던
그 문제들이 완전히 동등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시험 문제를 예를 들어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1번에서 5번까지 문제를 반틈으로 나눠버리면은 1번에서 5번 그 퀄리티 시험 난이도랑 6번에서 10번의 난이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반품법은 검사 효과, 이월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나눠진 이 척도의 수준이 완전히 동등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또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반분법 말은 쉽습니다. 검사 재검사법은 결국 두 번 하는 거, 반분법은 반틈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 쉽게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은 제일 대표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제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요. 이 내적 일관성 측정법.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이 내적 일관성 측정법 이게 지금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SPSS 통계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실제 이 신뢰도 검사를 해주는 게 내적 일관성 측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이 검사 재검사법과 반분법은 요즘 거의 특별한 연구 주제나 특성에 따라서 100%안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할 가능성 굉장히 지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동일한 개념을 여러 문항으로 질문하여 항목들이 유사한 값들을 가지는 측정하는 것은 가장 그냥 기본적인 이론적인 개념인데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크롬바 알파 개수를 0에서 1의 값을 가진다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나중에 제가 통계 프로그램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요. 크롬바 알파 신뢰도 검사의 척도의 문항을 클릭해서 넣은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요. 크롬바 알파 점수가 얼마인지를 컴퓨터가 말해줘요. 근데 그 점수가 몇 점이냐면은 0점에서 1점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소수점 3자리까지 나옵니다. 그 마지막 소수점은 발올림하는 경우가 요즘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그래서 크롬바 알파 개수 이 점수는 0점에서 1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0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컴퓨터가 이제 SPSS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표현해 줄 때 근데 앞에 0은 보통 생략을 하고 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점 80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80 곱하기 100 100분율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80%의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가 석사 논문에서는 70%가 넘으면 적점 70 이상이 나오면은 신뢰도가 있는 설문지라고 그렇게 요즘 통상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워낙 이제 통계가 워낙 정확하게 잘 나오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석사 논문 쓸 때 그러니까 대충 벌써 한 20년 됐죠.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20년도 넘어가나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70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최소 .75 통상 .80까지는 요즘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통 신뢰도 검사하면 80% 웬만큼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85%에서 90% 정도 신뢰도가 있어야지만 설문지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적 일관성 측정법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 왜 SPSS 통계 프로그램이 본격화된 지가 벌써 이것도 20년이 넘어가거든요. 25년, 30년이 돼가거든요. 물론 그 전에 옛날 교수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논문을 쓰냐면은 사스 프로그램을 쓰거나 아니면은 직접 계산기로 계산하면서 썼거든요. 그럼 굉장히 논문 쓰는 게 말 그대로 뭐라 표현할까요? 완전히 전쟁이었죠, 그냥.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이었죠. 물론 지금도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통계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고생을 누가 대신해 주냐면은 컴퓨터가 대신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심한 이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학교 수업할 때 제가 오프라인 수업 마지막 이제 우리가 학기 종결할 때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교 지금 우리가 강의실 컴퓨터가 방어 프로그램만 이제 안 돼 있으면은 제가 제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대안비교법.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요.
이제 이것도 물론 이제 예전에 많이 썼던 방법인데, 자 보시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척도를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실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결국 뭐냐면은 검사재검사법으로 장점 보세요. 검사재검사법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거.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외생변수. 우리가 뭐 수업시간에 수탁 했었잖아요, 그렇죠? 검사재검사법에서 발생하는 이율 효과나 검사 효과를 뭐예요?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반복부도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시험 효과를 뭐 조금 극복할 수도 있다는데,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단점 한번 보세요. 시험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한비교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중간고사 시험을 치는데 A반 학생들에게 월요일 시험 치고 다시 그 시험지를 수요일 시험 치는 거는 재검사법. 첫 번째 수업 들었던 거. 두 번째, 이제 월요일 시험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중간고사 시험지를 10문제면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거를 시험 문제를 두 개로 잘라가지고 쓰는 거 반분법. 그리고 커널바 알파 점수는 우리가 했는 거고. 근데 이 대한비교법은 아예 시험지를 두 개를 만드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중간고사 시험 칠 때 A반, B반 시험 문제를 다르게 해서 시험 쳤잖아요. 예를 들어서 A반, B반 성적을 합반해서 낸다 그러면은 A, B반 시험지를 따로 내면 안 되죠. 왜요? 시험 문제가 서로 시험 범위에서는 똑같이 냈지만 시험 문제가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시험 수준이.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동일한 대상을 측정할 때 두 개의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 말은 뭐냐면은 A, B반 학생들에게 성적은 합반해서 낼 걸로 계획하면서 시험 문제는 서로 다르게 내면요. 범위는 똑같이 하되. 근데 다르게 내는 시험 문제 그 두 문제가 두 장의 시험지가 수준이 똑같은 난이도가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A반 학생이 B반 학생 시험지를 치면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B반 학생이 B반 시험지를 쳤을 때는 100점 만점에 80점 받았는데 A반 시험지를 치니까 90점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쉽게 말하면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똑같이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대한비교법이 바로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검사재검사법, 두 번째 반분법, 세 번째 내적 일관성 측정법, 이건 컴퓨터가 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한비교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신뢰도와 관련된 거고요. 자, 이번엔 타당도. 타당도는요, 이것만 하면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뭘까요? 아까 전에 신뢰도가 측정의 일관성이었으면요, 꾸준히 오는 거. 이번엔 타당도는요, 측정의 정확성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이제 맞고 틀리고의 문제입니다. 꾸준히 하시고 이걸 떠나가지고요, 얼마만큼 정확하느냐 아니냐 이걸 이제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자, 요 내용 보시고요. 타당도의 유형과 평가 방법은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내용 타당도, 액면 타당도, 기준 타당도 쭉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요. 왜? 타당도도 컴퓨터가 해주거든요.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신뢰도를 어느 정도 이제 갖추고 있으면서 타당도도 갖추게 되면요, 웬만큼 이제 타당도 쉽게 말하면 내가 이론적 연구를 하고 기타 등등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간다 보시면 돼요. 이게 또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하철을 타고 만약 반월당에서 지하철 타고 계명대역까지 도착하면요, 보통 20분 안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거의 1년 내내 타더라도 20분 안에 웬만하면 도착하죠. 지하철은 밀리거나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단 만에 하나 지하철이 가다가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어떤 뭐 지하철 선로상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하철이 늦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일은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요. 잘 없잖아요. 있어봤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잖아요. 그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타당도는 그냥 평가 방법은 제가 봤을 때 굳이 따로 안 보셔도 크게 문제되는 거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걸 보셔야 돼요.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 요 부분을 일단 보시고 측정 오차 요거는요, 제가 다음에 이제 한번 해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타당도와 신뢰도 관계는요, 첫째 보세요. 신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뢰도는 측정의 일관성이죠. 그리고요, 타당도는요, 신뢰도는 측정의 일관성이고요, 타당도는 측정의 정확성이라 했죠. 근데 이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를 했어요? 정의 관계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의 관계를 갖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요. 근데 어떻게 아니라는 거야? 항상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의관계를 가질 때도 있고 가지지 않을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자 밑에 보세요. 근데 정의관계가 말도 또 알아야 되겠죠. 옛날에 산수 시간에 수학 시간에 했었죠. 정의관계는 뭐예요? A는 B다. A가 있으면 B도 있다. 이게 정의관계잖아요. 결국 뭐냐면은 신뢰도가 있으면은 타당도도 있다. 이게 정의관계잖아요. 반대로 타당도가 있으면 신뢰도도 있다. 이게 정의관계의 말인데 근데 그런 정의관계를 뭐요? 안 가진다 했죠. 그 말은요. 항상 안 가진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질 때도 있고 안 가질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항상 가지는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여기는 별표를 크게 하나 해놓으시고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요. 자 보세요. 신뢰도가 있다 하더라도 타당도는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있을 수도 있고요. 신뢰도가 높으면요. 신뢰도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은 타당도는 통상적으로 높아요. 근데 타당도가 낮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다고 해서 타당도가 무조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로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뭐냐면은 타당도가 있으면요. 타당도가 있다면 근데요. 일반적으로 신뢰도는요. 여기다 뭐 하나 적어 놓으세요. 무조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신뢰도가 있다 하더라도 타당도 즉 측정의 일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측정의 일관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측정의 정확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요. 일관성은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까 위에 이 부분 신뢰도와 타당도는요. 정의관계를 갖는데 항상 갖는 거 아니라는 건 바로 뭐냐면 얘 때문에 두 번째 거 신뢰도가 있더라도 타당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정의관계가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밑에는요. 정의관계를 무조건 형성합니다. 왜?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무조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측정 오차 자 이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측정 오차를 하게 되면 이거는 좀 사례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앞 시간에 40몇 분 했기 때문에 이 뒷부분 요 설명을 다 하기에는 수업이 좀 길어질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몇 분만 설명하고 요 뒷부분은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5월 13일 날 5월 13일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사례 설명 들어서 드릴게요. 자 오차 한번 볼게요. 간단히 몇 가지 측정 오차는 바로 뭐냐면요. 재볼 때 발생하는 오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오차는요.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로 나눠지는데 체계적 오차는 바로 뭐냐면요. 이거야. 말 그대로 다른 내용이 측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다른 게 엉덩이에 측정되는 거예요.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하고 있는데 계명대학교 환경에 대해서 막 이런 게 막 측정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수집 방법이나 수집 과정을 통해서 개입되는 잘못된 유형의 오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여러분 이건 잘 알 거야 아마. 고정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뭐 강의 평가나 뭐 이런 걸 이제 설문지를 줬는데 막 하기 싫어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중간에다 보통에다 도르륵 밀어버리는 거. 그렇게 되면요 고정 반응이 발생해버리는 거. 그게 고정 반응입니다. 자, 이 관련해서는 뒤에 나오니까요. 자 보세요. 고정 반응은 자 극단적인 값을 피하고 중도값 보통이다를 그냥 택해서 쭉 미는 게 고정 반응. 요건 쉽게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요. 사회적 적절성. 이건 바로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김지훈 교수님이 예를 들었어요. 우리 학과 학교 생활 만족도 조사를 해야 돼요. 학과마다. 근데 경찰행정학과는 예를 들어 10점 만점에 9점이 나왔어요. 유아교육과는 10점 만점에 8.8점 나왔어요. 그리고 뭐 간호학과는 10점 만점에 9.6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학과는요. 뭐 6.5점 이러면 너무 학과 평균 비교하면 너무 우리 학과가 너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해야 돼. 어떻게 해요? 김준 교수님이 자 여러분 우리 학과도 다른 과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김준 교수님의 의도에 맞춰가지고 그게 부합하기 위해서 학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학과가 만족하다라고 체크하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진짜 결과가 안 나오죠. 오차가 발생해버리겠죠. 그거는 바로 뭐냐 사회적 적절성 그 사회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려 하는 그런 오차가 발생하는 게 바로 이런 개념. 그리고 문화적 차이 이거는요 측정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나 뭐 인구 사회학적 차이가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발생하는 차이인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전라도 뭐 지금 국정 지지도 뭐 윤석열 대통령 운영 지금 잘하고 있나요? 대구, 경북, 경상남도, 경상북도에서 물어보면 대통령 잘한다고 나옵니다. 왜? 65%가 잘한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전라도 가서 하면요. 잘한다고 하는 거는 15%도 안 된대요. 전국이 한 30%, 35%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화적인 차이, 어디서 측정하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건 또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 오류고요. 비체계적 오류는 벌써 일정한 패턴이 없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상황,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A라는 학생은 학교생활 만족도가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측정하려 하는 날 계단 올라오다가 넘어졌어요.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막 갑자기 학교에서 이거 계단도 미끄럽게 해놨다면 학교가 갑자기 불만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안 좋다 이렇게 측정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요, 측정자도 측정 대상자도, 그리고 측정 대상자는 말 그대로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하려면은 학교에 대해서 만족하는 학생들, 학교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학생들, 뭐 그저 그렇다고 하는 학생들 골고루 섞어야 되는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학교에 대해서 만족하다 싶은 애들만 골라서 해버리는 경우, 이래 되면 굉장히 큰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설문지가 잘못된 경우, 이런 경우가 비체계적 오류인데 이렇게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로 구분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좀 더 추가적이고 사례적인 내용은 제가 5월 13일 그때 수업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요, 2차 실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다른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서 1차시, 2차시 수업 내용은 가능하시면은 5월 13일 전에 수강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강할 수 있는 시간은요, 제가 좀 더 길게 열어놓을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래도 다음 수업 오시기 전까지 수강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5월 13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